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조선이 흥선대원의 개혁 정책과 또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 개항을 하고 개화파와 위정척사 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즉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개혁 운동 중에서 갑신정변도 있을 것이고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일어난 갑신정변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개화파의 분화부터 시작을 해서 갑신정변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조선을 두고 서양의 여러 열강들이 서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개화파가 형성이 되고 이 개화파에 반대하는 위정척사파가 형성이 돼서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고, 이어서 근대화, 즉 개화 정책의 안 좋은 이면 중 하나로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로 일어난 이모군란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 들어갈 내용은 개화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개화파가 통상개국론자 박규수의 제자였던 이 젊은 개화파가 시간이 거쳐서 정부가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분화가 됩니다. 나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조금은 온건한 세력들, 온건한 개화파와 너무 천천히 하고 있다, 너무 느리다,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더 강력한 정책, 빠른 정책을 원한다 라고 주장하는 급진 개화파, 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온건 개화파의 중심 인물을 보게 되면 수시사로 넘어가서 조선 책략을 가져왔던 김홍집과 어윤중이 있고요. 이어서 급진 개화파의 중심 인물로는 김옥균과 박영묘, 뭐 또 서광범이나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어떤 걸 모델로 해서 자신들의 개화 정책을 주장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던 나라들, 청나라와 일본의 근대화 모델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조선의 정착을 시키자, 조선에서 이들을 모델로 해서 정책을 펼치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았고요. 이어서 급진 개화파는 일본에서 실시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근대화, 개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양무운동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나라는 19세기에 넘어와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 말 기억할까요?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점점 다가온다. 왜? 자신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팔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목표됐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두 차례의 청영전쟁, 즉 아편 전쟁을 맺으면서 서양 열강들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더 이상 옛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황제가 지배하는 체제, 또 조공체제로서 활발한 무역보다는 조공을 받고 회사품을 내려주는 그런 무역체제, 이런 체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서양의 무기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뭘 하자? 서양의 물건을 배우자, 서양의 문물들, 서양의 무기나 또는 배라든지 이런 서양의 기술들을 배우자 해서 양무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누구에 의해서 개항이 됐죠? 맞아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했죠? 네, 황제가 아닌 천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지배하던 나라가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하지만 천황은 명목상 존재할, 이름만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지배자는 누구였냐면 정의대장군, 그들의 말로 빌리면 쇼군들이 지배하던, 무사가 지배하던 사회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개항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돼요. 쇼군을 그대로 두고 뭐 개혁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다, 쇼군을 폐지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근대화 정책을 하자, 모든 걸 다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화 정책을 펼치자는 세력들이 우세하게 되면서 메이지 유신을 실시하게 됩니다. 메이지는 천황이 그 해를 부르는 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지 천황이라고 해서 메이지 천황을 실시했다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신은 법을 새롭게 하다,
정책을, 시스템을 새롭게 하다는 뜻이 유신이라는 뜻이에요. 개혁이라고 보시면 개혁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일본적인 것들을 전부 버리고 모든 것을 서양 시스템에 맞게 갖춰오자. 정치제도,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양 걸 가져오자. 이거는 다소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이고, 이 양로운동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문물은 받아오되 중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은 남겨두자라고 하는 다소 온건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건개혁파는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양로운동을 모델로 삼았고, 급진개혁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개혁 모델로 삼고 열심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동도서기와 서도서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자, 동도 이거는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기는 기술, 우리에게 도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걸 말합니다. 자, 온건개혁파가 주장하는 내용은 동도서기예요. 동양적인 것, 동양적인 정신, 전통은 그대로 두고서 서양적인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동도서기란 뜻입니다. 반대로 급진개혁파가 주장한 서도서기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것으로는 근대화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전통적인 것도 마저 바꿔버리자. 서양이 근대화를 한 이유가 뭐겠는가? 서양을 완벽하게 벤치마킹하자. 서양의 정신도 배우고 서양의 기술도 배우자. 그렇게 해서 서도서기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치열하게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갈려서 서로의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벌어지게 돼요. 선생님이 제가 실수를 했네요. 갑신정변은 84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82년도는 이모군란이죠. 선생님이 잠깐 길게 하다가 실수를 했네요. 자, 갑신정변의 원인부터 봅시다.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켰냐면 온건개혁파가 아니라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이라고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고종과 민씨 세력들의 마음을 받아야지만 자신들의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하겠죠. 그래서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는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진개혁파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 자, 고종과 민씨 세력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이 온건개혁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모군란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들은 청나라와 가까운 세력들이고 이들은 일본과 조금 가까운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종과 민씨는 누구를? 온건개혁파를 지지해주게 됩니다. 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강력한 개화 정책이 아니라 다소 소극적인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 무언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사람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이겠죠. 돈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죠. 조선은 당시에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러한 재정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온건개혁파가 주장한 겁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나 봐요. 누가? 흥선대원군이 재정을 더 경복궁을 새로 짓기 위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전을 펴냈죠. 당백전이라는 동전을 펴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실패로 돌아갔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민중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온건개혁파는 새로운 동전을 찍어내자, 당오전이라는 동전을 찍어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급진개혁파는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미 당백전 때 한번 당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안 좋은 화폐, 악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자 온건개혁파가 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해결책이 있어? 라고 묻자 김옥균이 대표로 나섭니다. 내가 일본이랑 좀 친한데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외국이 돈을 빌려주는 걸 차관이라고 부릅니다. 차관.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돈을 빌려오면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개화 정책을 펼치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배신을 때려요. 일본 자체에서도 뭐 근대화, 메이지 유신을 이어서 근대화 정책을 하나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옥균이 자신감 있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 빈 털터리로 터벅터벅 조선으로 돌아오자 온건 개화파가 가만두지 않겠죠. 야, 너 돈 빌려온다면서 왜 안 빌려왔니? 라고 압박을 넣게 됩니다. 그러자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의 입지가 줄어들겠죠. 이러다가 우리가 추출당하는 게 아닌가. 이 두 개화파 모두 다 조선의 투국 강병을 원했지만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러자 궁지에 몰린 급진 개화파가 비장의 수선을 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정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의 뜻대로 개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에 갑신정변을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때마침 자 보세요. 청나라는 이무군란 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에 군대를 집어넣습니다. 군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민씨를 지킨다든지 고종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조선의 주둔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랑 청나라랑 지금의 베트남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베트남을 프랑스가 넘보고 있었는데 원래 베트남 북부는 청나라의 관할에 있던 나라였어요. 즉 청나라의 조공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데 프랑스가 베트남을 노리자 청나라가 가만둘 수 없겠죠. 그래서 이 84년 5년에 청나라랑 프랑스랑 싸우는 청불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군대들을 끌어모아야겠죠. 그래서 조선에 주둔해 있던 청나라 군대의 절반인 1,500명이 베트남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청나라에 대한 압박감이 좀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간섭이 줄어든 상황에 누구를 이용해서 개화정책의 하나로 우정총국이 뭐냐면 지금의 우체국을 말합니다. 우정총국을 만든다고 하니 개국을 하니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겠죠.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조선 정부란다. 급진 개화파가 어떻게 했냐면 미리 일본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교관에게 교육을 받은 사관 생도들, 즉 군인들이 되기 위한 똘똘한 친구들을 모아다가 정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빵 하고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안타깝게도 이들의 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시간은 채 28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첫째 날 밤 10시에 정변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진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28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3일 천하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들은 맨 처음 정변을 일으키면서 누구를 사로잡아야 될까요?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고종을 사로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뜨립니다. 갑자기 먼저 언지를 주는 거예요. 이때 자,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내가 불을 딱 터뜨리면 어떻게 총소리를 내고 군인들이 막 뛰어오는 소리를 내라 라고 신호를 딱 주는 겁니다. 신호를 딱 주니까 신호를 딱 주니까 겉에서 일본인 군사라든지 또는 사관 생도들이 총을 빵 쏘고 막 급박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요. 그러면서 김옥균이 창덕궁에 있던 고종한테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전하, 큰일 났습니다. 온공 개화파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빨리 저를 따라서 다른 궁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군대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제가 이들이 전하를 호위시켜 줄 테니까 빨리 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급박하게 상황을 몰아갑니다. 그러자 고종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쉽게 왕궁을, 궁전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좀 기다려 보겠다. 라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박용호는 김옥균 같은 경우는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겁니다. 빨리 고종을 다른 궁전으로 옮겨야지 우리의 주도하에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 고종이 가지 않으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호위를 했던 일본 군사가 칼 같은 걸로 위협을 하면서 급박한 상황을 조성해서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호궁으로 옮기게 되고 경호궁에서
김옥균과 박용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강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혁 정강의 내용은 선생님이 실판에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교과서 23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보면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조 정강의 일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김옥균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일본에서 도망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작성한 갑신일록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해에 행하던 조공화례를 폐지한다. 즉 급진 개화파 입장에서는 누가 눈에 가실까요? 우리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해왔던 온건 개화파들이 열심히 따랐던 청나라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심지어 청나라는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조선을 자신들의 나라의 속국으로 격화시켜가지고 간섭을 심화시켜 왔거든요. 이에 대한 청에 대한 사대를 폐지하자. 이게 1번 정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원래 조선은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던 과거제가 존재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도 정치를 겪으면서 외척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 과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즉 능력이 아닌 돈만 있으면 또는 자기가 명성황후 민씨의 친척이면 자동으로 고관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문벌을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능력에 따라서 인물을 뽑자. 이게 2번 정강에 드러난 내용이죠. 뭘 폐지하자? 문벌을 폐지하자. 자, 또 세 번째,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자, 개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죠. 근데 조선이 돈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요거는 뭐다?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삼정의 문란 같은 이런 조세제도를 개혁을 하자. 이게 3번 조항이 드러난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12번 정강입니다. 재정은 모두 호주에서 관할하게 한다. 즉 재정을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교실에 최고급 TV를 놔주려고 해요. 이 TV를 관할하는 게 학교 내에 위치한 이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격리부에서 담당을 한다고 칩시다. 학교 모든 반에 있는 TV를 구매하는데 이 격리부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빠르겠죠. 하지만 조선의 상황은 각 방마다 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재정관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1반에서는 LG의 TV를 사고 2반에서는 뭐 삼성의 TV를 사고 뭐 3반에서는 다른 회사의 TV를 사고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자 돈을 모아서 쓰니까 재정이 일원화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즉 돈을 한 곳에 모아서 공평하고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다원화돼 있어가지고 불편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다시 일원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조세제도를 재정을 똑바로 세우자. 이게 12번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13번 정강 한번 볼게요. 대신과 청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정부는 뭐였을까요?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토론하던 회의 기구였습니다. 즉 의정부의 권한을 높이자는 말은 뭡니까? 왕이 혼자서 멋대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왕이 멋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의정부에게 권한을 달라. 의정부가 견제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자, 의정부에 권한을 준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서양의 시스템인 입헌 군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헌 군주정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즉,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서만 존재를 하고 실질적인 정책, 정치는 누가 한다? 그 밑에 있는 똑똑한 관리들이 한다. 왕의 주권은 헌법,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게 바로 입헌군주정입니다. 즉, 고종은 의정부, 즉 똑똑한 관리들, 급진개혁파 인원들이 되겠죠. 이 급진개혁파의 인원들에 의해서 정책을 주도로 하고 고종은 조선을 대표하는 얼굴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입헌군주정을 이들은 내다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무운동에서 동도서기를 저지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황제 지배체제를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델로 삼았던 메이지 유신에서는 쇼군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천황마저도 일본의 헌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하는 입헌군주정, 서양의 입헌군주제를 그대로 따왔거든요. 이걸 보고서 급진개혁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갑신정변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뭘까요? 우리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남겼을까요? 첫 번째는 자, 조선에서 벌어진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었다. 급진개혁파가 주도가 돼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일으킨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었다 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이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개혁파로서 통상개구론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양 문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똑똑하다. 우리는 엘리트다. 우리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로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즉, 아래로부터 백성들의 의지가 모여서 벌어진 개혁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지를 못 받았을까요? 일반 백성들, 민중의 지지를 하나도 받지 못한 게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중들이 두 손 두 발을 벗고 나서서 이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정도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왜? 민중의 힘을 이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이로부터 불과 10년 뒤인 1894년도에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뭐가 주도가 됐을까요? 민중이 주도가 돼서 못 살겠다, 새롭게 바꿔보자 라고 개혁운동을 펼친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만큼 우리 민중들은 의식이 깨어있었고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진개혁파는 이들의 민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민중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조세 제도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게 민중들이 가장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자였던 급진개혁파 엘리트들은 민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토지를 나눠주는 거는 조금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걷는 제도나 개혁하고 또 재정을 일어나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갑신정변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 이어서 참 약오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자, 민중들이 더 화난 이유가 뭐였냐면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가 누구를 데려왔죠? 일본의 의지를 했습니다. 이미 민중들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힘들었어요. 근데 또다시 일본을 끌어들이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또다시 일본인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부질러 버립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또다시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맺어진 게 한성조약입니다. 아쉽게도 조선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조약을 맺게 된 거겠죠. 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은 우리나라랑 맺은 조약이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두려웠어요. 계속해서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걸.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우리 일본이 먹어야 되는데 청나라가 이렇게 간섭하고 있으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야, 우리 조선을 위해서,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조선을 위해서 공동으로 군대를 철수하자. 청나라 군대는 이모군란 때, 일본군도 마찬가지로 제물포 조약에서 일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파병이 돼 있었죠. 그래서 공동으로 조선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만약에 조선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같이 군대를 파견하자라고 하는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이 추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조선을 두고서 서양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생각보다 조선이 괜찮은 나라 같다.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세력들이 조선을 넘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청나라 일본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위로부터 누가 내려왔죠? 러시아가 내려왔습니다. 같은 해에 조선이랑 러시아랑 수요 조약을 맺어요. 서로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 청나라 일본의 도움 없이 러시아와 조선이 스스로 맺은 조약이에요. 이렇게 조약을 맺고 러시아 세력들이 슬금슬금 내려오니까 서양에서 러시아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영국은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는 거, 러시아가 스물스물 내려오는 거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문도는 여수, 우리나라 남단에 위치해 있는 섬 이름이에요. 여수시에 속해 있는 섬 이름입니다. 이 섬을 자기들 멋대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거문도에 가면 어떤 편말이 서 있냐면 포트 해밀턴이란 어떤 비석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자, 영국이 거문도를 지배할 당시에는 거문도가 아니라 포트 해밀턴 항구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이 거문도라는 섬입니다. 이 거문도를 점령해가지고 왜냐면 러시아가 내려와서 조선을 차지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걸 저지하겠다. 이렇게 거문도를 멋대로 차지해버립니다. 이러다 청나라가 열심히 중간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조선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러면은 영국이 떠난다고 한다라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거문도를 지배하다가 87년에 거문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영국군이. 아시겠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 조선이 서양 열강이 들어와가지고 멋대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최초의 유학생이었던 유일중과 독일 공사였던 부들러는 새로운 걸 주장합니다. 유럽의 스위스가 되자. 스위스는 어떤 나라냐면 중립국가였어요. 스위스 주변에는 강력한 나라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 가운데에 속해 있던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고 뭘 주장했냐면 중립화를 주장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 나는 중립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침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유결중과 부들러는 중립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조선이 그때 당시 중립화를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적인 역사는 없었겠죠. 하지만 스위스는 재미나게도 뭘로 유명한 나라냐면 용병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용병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스위스는 그만큼 나라가 국력이 강했습니다. 중립화는 안타깝게도 힘이 있는 나라가 주장을 해야지 성립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당시에 힘이 약했던 조선은 허울뿐인 중립화론만 주장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본 갑신정변의 내용이었습니다. 계합파가 분화해서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로 나뉘고 궁지에 몰렸던 급진계합파가 정변을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었다. 갑신정변은 많은 것들을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청나라의 개입으로 3.1청나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 가진 의의는 뭐다?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었다.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민중들의 의지를 살피지 않은 엘리트들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넘어갔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어진 게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있는데, 이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군대를 조선으로부터 철수하고 공동으로 파병하자, 출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 조선 일관의 각축으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었고, 이에 대해서 6.1중과 부들러가 조선의 중립화론을 주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본 갑신정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구글 퀴즈를 올릴 테니까 이 구글 퀴즈를 3시 반까지 풀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